사회불평등과 정의 5강 사회불평등 계층과 계급 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강의의 첫 순서는 계급, 우리가 앞서서 계급 이론을 살펴봤지만 그 계급 이론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사회에 접목해서 그 사회의 상층은 얼마이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상층을 차지하고 중간층은 또 어떠하고 그 밑에 있는 뭐 노동자 계층이랄까 하층 계급은 어떤지 도대체 얼마만한 사람들이 그 범주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각각의 특징은 어떤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밝혀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호한 계급 개념을 가지고서 경험적인 연구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계급 개념들을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조작적 정의인이 혹은 개념을 조작화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계급을 현대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뭘로 평가하느냐? 직업을 가지고서 계급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직업을 보게 되면 의사나 변호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정한 학력도 받침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학력의 바탕하에서 직업을 갖게 되고 그 직업은 사회적으로도 위상이 높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보수를 받고 그래서 그 직업이 얼마간 지속되면 점점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확대되고 뭐 이런 측면이 있죠. 그 반대로 이제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 말고 또 노동자나 그렇지 않은 그 이하로 내려가면 비정규직은 또 그와 같은 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층을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직업을 가지고 계층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직업을 가지고 계층을 측정하면 우리가 전업주부나 학생처럼 직업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은퇴 인구들 뭐 이런 사람은 이제 계층을 조사하는데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관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지표보다도 직업이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을 주로 이제 그 기준으로 삼아서 측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직업이나 뭐 이런 수익이나 학력이나 이런 걸로 이제 측정하게 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죠. 이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계층을 측정하는 방법이라 구체적으로 나와서 객관적 방법, 주관적 방법, 평가적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쓰이고 그리고 직업 학력 수입돼 있는데 뭐 보통 직업하고 수입 정도가 이제 중요한 변수로 채택되어서 계층이 상중하냐 가를 때 그걸로 주로 이제 조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 직업인 학력 수입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적으로 매기고 그 점수가 전체적으로 매겨진 총점을 가지고서 몇 점에서 몇 점까지는 상, 중, 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경제적 차원이나 직업이 반영됐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라 이렇게 따로 이름 지어서 부르기도 하죠. 소시오 에코노믹스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그게 이제 가장 일상적인 계층 측정 방법이 되겠고 주관적인 방법, 평가적인 방법은 뭐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이제 같이 병행해서 쓰이기도 하죠. 주관적 방법 말 그대로 물어보는 거죠.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중하로 구분한다면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대답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뭐 그거는 정확하지 않겠죠. 본인이 느끼기에 따라서
굉장히 못 사는데도 뭐 잘 산다고 중간쯤 산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뭐 이를테면은 그렇게 비치는 게 싫어서 중간쯤 산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지. 근데 이런 방법은 왜 중요하냐? 본인이 어떤 계급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따라서 자신이 중간계급이면 실제로 중간계급이 아닌데도 중간계급을 생각하면 중간계급처럼 살겠죠. 이를테면 무슨 빚을 져서라도 중형차를 살 것이며 빚을 내서라도 어, 중간층이 좀 되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 살 것이고 그 다음에 행동 양식도 비슷하겠죠. 이제 그런 특징을 알아볼 땐 주관적인 방법이 좋겠더라. 그리고 보면 이제 투표 행동을 예를 들면 계층적으로 이제 투표 행동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하층 계급이 그 노동자 계급이면 노동자 당에다 투표할 것 같은데 중간 계급이면 다른 당에 투표하면 하층 계급인 노동자임에도 본인이 주관적인 계층 의식을 중간층으로 가지면 그렇게 판단한다. 그런 거 알아보는데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평가적 방법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예를 들면 옆집에 있는 뭐모 씨를 그 계층적으로 보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골 지역처럼 동네를 많이 알고 서로의 사정을 잘 알면 이제 그게 효과적으로 측정이 가능한데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옆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수준으로 사는지 잘 모를 때는 뭐 굉장히 한계가 있는 조사 방법이다. 뭐 그런데 특수 목적상 이제 그렇게 평가적 방법, 주관적 방법 쓰고 객관적인 방법을 주로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살펴볼 게 우리나라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이제 선진국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영국에서 계층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따라서 계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 뭐 이걸 이제 주로 볼 텐데, 우리는 이제 거기 보면은 계층을 아까 직업 얘기를 했지만 뭐 직업상으로 구분하더라도 이를테면은 최상층에 포진해 있는 계급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 포함된 계급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계급을 뭐 상중하로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상층 계급, 중간 계급,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계급을 노동 계급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더 노동 계급 아래 더 어려운 사정을 지닌 빈곤 계급이 있다 그러면 이제 최하층 계급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맥락이고 상층, 중간, 노동 계급, 최하층 계급은 이제 논의하는 수준에 따라 어떤 사회는 최하층 계급이 있다 없다 그 논쟁은 이제 그 주제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최상위 10%를 우리가 상층 계급으로 보죠. 뒤에 자세히 얘기하고. 근데 이제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계급 구성의 문제가 뭐냐? 그다음에 계급 구성에 있어서 전망을 하자면 달리 얘기하자면 평등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 불평등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다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20대 80 사회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의 사람이 한 마을을 산다 그러면 20명의 잘 사는 사람이 그 마을 자산, 소득, 부 이런 거에 80%를 독점하고 있다. 거의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00명의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80명의 사람이 부나 자산이나 소득 80%가 이미 20%가 상위 20%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게 20%겠지. 그러니까 80% 사람들이 그 80%의 자산 소득부가 이미 20%가 차지하니까 남은 20%를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다투고 싸우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 뜻은 뭐냐면 불평등한 사회의 상징인 거죠. 20%의 상위의 사람들이 전 자산, 전 재산, 전체 사회 부 소득의 80%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를 상징할 때 우리가 20대 80 사회 이런 표현을 쓰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악화된 사회를 표현하고 싶어서 10대 90 사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 20대 80 사회죠. 그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빌프레드 파레토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뭐
사회학적 연구도 하고 경제학적 연구도 하고 예전에 이제 학문이 사회과학이 지금처럼 분과학문으로 쪼개지기 전이니까 뭐 앞서서 얘기한 마르크스나 베버나 이런 학자들처럼 파레토도 역시 뭐 부를 때는 사회학에선 사회학자, 경제학에선 경제학자 뭐 이렇게 호칭하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처음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뭐 파레토의 법칙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혹은 경영학에서도 파레토의 법칙하면 이걸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는 20대 80 사회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현대 계급 구성의 이제 한 단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보죠. 우선 상층 계급이라 그러면 최상위의 포진에 있는 계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뭐 우리 조선 시대 같으면은 양반 계급 중에서도 지방에 몰락해 있는 뭐 양반, 잔반 이런 계급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이제 관료 계급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성이라 얘기는 뭐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 다음에 무슨 각부에 이제 무슨 육부를 관장하는 장 또는 그 밑에 그 하여튼 조정에 드나들 수 있는 중앙 관료들 뭐 이런 사람이 뭐 상층 계급 중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서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상층 계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뭘로 이어지느냐? 자본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자본주의 엘리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영국의 경우를 들어서 살펴보면 최상층 1%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부의 약 23%, 이 2002년 통계인데 그 정도 10%로 확대하면 절반 정도의 그 국부를 차지하더라. 그러면 하위에 있는 밑에서부터 따져서 50%에 속한 사람들이 10%를 차지하더라. 그러니까 부의 그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이 이렇게 심각하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보다도 요즘은 와서 이제 그 주식과 채권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하면 하층 계급에서는 이 말의 뜻도 모르고 이거 자체가 안 가지고 거의 뭐 없다고 얘기했는데 상층 계급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층이 그 뭐랄까 동질적이다 얘기하면 그 하나의 부류인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즉 뭐냐면 이를테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 다음에 세대도 다르고 또 뭐냐면은 그들이 가진 우리가 직업 위주로 보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고 물려받은 사람도 있고 직업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상층 계급이 모양만 바뀌었지 말만 바뀌었지 사실은 옛날에 있던 상층 계급이 그대로 이어받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세 가지 상층 집단인데 거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 우리가 경영자니까 CEO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전적인 산업 자본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거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니까 삼성기업의 전문 경영인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기업에 시험을 봐서 입사에 들어와서 나중에 사장이나 회장이나 뭐 부회장이나 등등 그 고위직에 오른 임원들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상층 계급의 이제 한 축을 형성하고 고전적인 산업 자본가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창업주겠죠. 삼성의 창업주. 그 다음에 이제 창업주가 지나고 나면 그걸 그 자산을 이어받은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의 자본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금융자본이 이제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금융이 훨씬 더 자유로운 세계 그 다음에 또 규모가 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금융자본가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상층 계급하면 금융자본가 이들이 제일 힘이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상층 계급이라면 보통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 그 사회의 최상위 1% 정도로 우리가 그 상층 사회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이는 통계는 그 IMF가 조사한
아시아에는 이 부의 편중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조사하는 부의 이제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죠. 2016년도 자료인데 이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 거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2013년도 통계고, 그 다음에 그 빨간 가운데 마름모로 표시된 게 1990년의 통계죠. 그래서 한국을 살펴보면 우선 제목을 보면 한국에는 지니 계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소득 상위 10% 비중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빨간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소득 분배가 최악인 거죠. 10%가 45%. 그래서 거기 따르면은 뭐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우리나라는 45, 싱가포르 42, 일본 41, 뉴질랜드 32%. 그래서 조사 대상 아시아 국가가 22개 국가인데 우리가 가장 그 상위 10%의 부의 점유율이 높더라.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상위 10%가 95년 같은 경우에는 29%였는데 2014년도에 45%니까 그만큼 불평등이 악화됐다. 그러니까 상위 소득 10%의 소득 점유율이 18년간 우리 한 16% 정도 오른 거다. 그럼 그 이유가 뭐겠느냐? 뭐 IMF에서 진단하기는 그 국제통화기금이죠. IMF. 거기서 진단하기를 보고서를 내면서 고령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이제 양분된 고용시장, 고령화와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양분된 고용시장, 그다음에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 참여, 이게 한국 소득 분배 구조를 좀 불평등 쪽으로 악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2015년 통계인데 대기업 집단의 등기 임원의 연봉 순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단위액이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1위가 권오현 삼성전자 사장이죠. 여기 보면은 149억 정도 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정몽구 이런 사람들은 98억, 손경식 이런 사람은, CJ 회장은 80억, 뭐 지금은 죽었지만 조양호, 한진 같은 경우도 64억. 1년 이제 연봉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 보면 대다수 여러분들은 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서 바라보면 대다수 여기 포함된 사람이 대기업의 사장들인데, 사장과 동시에 이제 뭐 전문 경영인으로 이제 입사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상속된 재산을 물려받은 재벌 2, 3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층 계급은 기업인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의 특징은 상속 기업인이다, 이렇게 우선 특징적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1조 원 클럽의 부자를 2013년 통계를 한번 보게 되면, 거기 보면 1위가 이건희 이렇게 돼 있죠. 재산평가는 12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정몽구, 이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삼성은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여기 1위에 이건희, 3위에 이재용, 그 다음에 18위에 이부진, 22위에 이서현, 두 딸이죠. 삼성가의 두 딸. 그러니까 뭐 이것까지 다 합하면 사실 무지무지한 압도적인 1위가 되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슨 14위는 홍나이도 삼성 이근희 회장의 부인이니까 그까지도 합해야 될 것 같고, 이 홍석현인가, 이 사람은 아마 중앙일보 회장이지만 중앙일보가 삼성 계열사고, 아까 요 얘기한 홍나희란 사람의 오빠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어쩌면은 이 재벌가는 혼맥으로 해서 얽히고 설켜서 거의
그들끼리의 공고한 공동체를 우리나라에서 특히 상층부는 여기에는 지금 뭐 재계만 나와 있지만 더 확대시키면 재계, 관계, 그 다음에 정치계, 그러니까 행정부, 사법부, 경제계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그들끼리 혼맥을 통해서 거의 엘리트 지배계급의 이해관계가 공고화돼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우리가 글로벌 불평등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상위 1%가 어떻게 될 건가? 지구적 차원에서 상층 계급 1%를 최상위 계급을 보자. 그러면 이제 이거 2015년도에 난 기사인데, 크레디트 스위스라고 하는 스위스 은행이 보고서에서 낸 통계에 따르면 압도적인 1위가 여기 보면 미국이죠. 1800명 정도가 포진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 등등 프랑스나 그 다음에 뭐 2등으로 얘기하면은 일본,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독일, 이탈리아, 중국, 호주, 스위스 뭐 이 등수가 이렇게 돼 있죠. 1, 2, 3. 한국은 44명 정도가 요 상위 전 세계 1%에 포함돼 속하되더라.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뒤에 통계를 보면 훨씬 이제 뭐 중국이 좀 약진했다.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계급은 중간 계급이 되겠습니다. 상층 계급.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 계급은 우리가 매개 계급이라고도 앞에 표현해 놨는데, 중간 계급의 특징이라 그러면 거기 보면 일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서부터 시작해서 교사, 그 다음에 의료 전문가 이렇게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중간 계급에 속하고 그 이유는 뭐 화이트 칼라 비율이 노동자 중에서도 이제 블루 칼라는 이제 우리가 구릿빛 피부 이런 의미로 표현했을 때 블루 칼라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화이트 칼라는 우리가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이제 그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이런 의미에서 화이트 칼라. 그래서 육체 노동자하고 이제 육체 노동자가 아닌 뭐 정신 노동자랄까 이건 이제 구분하는 의미에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 블루 칼라보다 이제 화이트 칼라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간 계급이 늘어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얘기 자체는 뭐냐면 화이트 칼라를 이제 중간 계급으로 넣고 여기 블루 칼라라고 얘기하는 순수한 이제 육체 노동자는 이제 노동자 계급으로 그대로 두고 이런 구분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중간 계급은 주로 이제 뭐냐면 졸업장이나 대학 졸업장이 되겠죠. 기술 자격증, 뭐 각종 자격증이 있잖아요. 뭐 변호사 자격증, 아니면 무슨 공인회계사 자격증, 아니면 등등의 기타 자격증, 뭐 약사 같으면 약사 자격증 이런 등등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물질적 문화적 혜택이 노동자보다는 좀 많다. 그 다음에 이 중간 계급들 자체도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내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도 않고 통일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왜 하느냐 따르면 이를테면 우리가 앞서서 마르크스의 그 계급 갈등설, 계급 투쟁설에 보면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 이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노동자 계급이 다수가 형성될 것이고, 즉 육체 노동자가 다수가 될 것이고, 그들이 이제 굉장히 가난해질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 때문에 그 착취의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 다수의 육체 노동자가 궁핍화되는 그걸 견디기 위해서 단합해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제 현대사회에 오면은 노동자들이 그러면 수적으로 자본가를 압도하니까 뭐 그렇게 되면 사회가 전복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에서 전망한 것과는 달리 노동자들이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노동자들이 가난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화이트 칼라 노동자하고 육체 노동자가 구분되면서 특히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똑같이 데모하자고 모였을 때 같이 이해관계를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삼성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삼성에서 중앙관리직에 있는 이 화이트 칼라에 대학 졸업해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연봉 많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주라고 삼성에 주식도 사가지고 있을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뭐 수원에 있는 삼성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그 반도체 공장에 일하는 육체 노동자하고는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그들은 노동자로서 이해관계를 삼성하고 대립돼서 가지고 있다면 이들은 뭐 그 우리 사주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본과의 이해관계에 더 가깝겠죠. 그러니까 뭐 그 같이 통일돼서 데모하고 시위하고 뭐 노동운동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맞아떨어지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중간계급이 늘어난 거는 이제 전문직, 관리직, 행정직이 가장 이제 현대사회에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화이트 칼라 전문직 이해 전문직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페셔널리즘을 해서 전문주의라 그러죠. 이들은 이제 전문주의를 통해서 더더욱 자기네 이해관계를 공고화한다 이런 얘기죠. 그 예를 들어서 전문주의라 그러면 의사의 편화, 변호사의 폐, 뭐 이런 걸 이제 들어볼 수 있겠는데 그들은 전문가니까 자신들이 자격 기준을 가진 사람들만 자신의 성원이 되게끔 법제화 시켜놨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고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지만 변호사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법원에서 브로커들이 변호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 활동을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의사들 같은 경우도 훨씬 뭐 어떤 치공예사는 의사들보다 더 잘 임플란트를 할 수 있어서 표현이 그렇지만 야매로 싼 가격에 개인집을 방문해서 고쳐줬다. 근데 뭐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싼 가격에 훨씬 뛰어난 기술로 고쳐줬으니까 만족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고발하면 다 이를테면 저 의료법 위반으로 걸리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의 이해관계는 자신들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협회도 만들고 자격증 가진 사람은 거기에 소속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런 행위를 못 하게끔 이거 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소비자 아니면은 법률 그 구조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염려하는 것 같지만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확대시키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노동계급이라고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계급은 점차 늘어날 것이고 착취당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예측했지요. 마르크스가 이걸 이제 뭐 착취당하는 상황은 이제 노동자들 점점 가난해지니까 궁핍화 가설 이렇게도 얘기하고 늘어난다는 얘기하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지금 와서 봤더니 조사를 좀 해봤더니 노동계급 아까 화이트 칼라가 늘어났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들을 중간계급으로 이제 분류하게 되면 노동자 계급은 점점 줄고 중간계급이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60년대하고 비교해보면 한 선진국의 노동인구의 40%가 블루칼라인데 오늘날에는 육체 노동자가 15% 정도로 줄어들었더라 이런 얘기. 그런데 이 남아있는 육체 노동자들조차도 가난해지기는커녕 소득도 상당히 증가하고 생활 수준도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노동계급이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노동계급이 풍요로워졌으니까 이들은 중간계급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돈만 많다고 그러면 중간계급이 되느냐 또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부르주아화 명제인데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마르크스의 개념으로 부르주아지 그다음 프롤레타리아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 된 거 아니냐, 뭐 중간계급으로 된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조사해 보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조사를 해봤더니 결론 삼아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노동자 계급이 부유해진 것은 사실인데 그들이 의식까지 부유해진 건 아니다 이런 얘기. 부유해진 거 아니다. 그들 의식까지 이를테면 투표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투표 행위랄까 그 다음에 그들의 정체성이랄까 이런 것 자체가 중간계급으로 올라가야 중간계급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돈벌이는 나아졌을지 모르는데 좀 풍요로워졌을지 모르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중간계급의 특징까지는 못 올라갔더라 이런 얘기. 그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정도가 있는 거죠. 노동자들은 돈을 벌지만 그 돈을 버는 걸 이를테면 자기 완성, 자기 성취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나는 언젠가 이 돈을 벌어 가지고서 밥벌이 노동을 위해서 이 정도 돈은 버는 거지만 언제든지 그 기회가 있으면 이걸 관두고 싶다. 그리고 뭐 도구적 집합주의라 그랬잖아요. 도구적 집합주의라는 게 뭐냐면 나는 밥벌이를 위해서 일을 할 뿐이지 내가 이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나 언젠가는 이 돈벌이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내 꿈은 이 돈을 다 모아서 나중에 시골에 가서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이다. 조그만 뭐 카페를 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현재 있는 직업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나 그 다음에 무슨 그 의사랄까, 그 다음에 대학 교수랄까 이런 사람들은 일을 도구로 그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죠. 자기가 그 일에 몰입하면서 보람을 느끼는데 노동자는 이제 그렇지 않은 의미에서 보면 이들이 노동자가 중간 계급이 됐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여전히 노동자는 노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급 구성으로 보면 상층 계급, 중간 계급, 노동자 계급 그래서 세 계층이 중점을 이루는데 그 밑에 좀 더 가난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하는 계급 용어가 하나 있어요. 언더클래스. 뭐 그러니까 이건 계급 밑에의 계급 이런 뜻인데 뭐 일단 번역은 최하층 계급을 했는데 노동자 계급 밑에 있는 더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뭐 장기 실업 상태거나 그 단기적인 취업과 실업을 반복한다든가 그래서 노숙자이거나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복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그 주변화되었다, 혹은 사회적으로 배제됐다, 뭐 이런 이제 표현으로 쓰기도 하죠. 마르크스는 일찍 이제 프롤레타리아 중에서도 룸펜 프롤레타리아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그 틀 내에서 벗어나 있는 그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의미로 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근대 소설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그 시 쓰면서 문인 활동을 하면서 아무런 돈벌이를 안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룸펜 뭐 이런 표현을 쓴 적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동일한 의미다 이런 얘기. 마르크스의 룸펜 프롤레타리아나 최하층 계급이나 같은 의미다. 근데 이 최하층 계급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그 밑에 논쟁은 뭐냐면 최하층 계급이 있으려면 적어도 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미국에는 최하층 계급이 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를테면 빈민촌이라는 게 있는 형태로 모여 사는 빈민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빈민촌이 있고 또 그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그들 문화를 잘 들여다보면 여기 보면 의존 문화라고 돼 있죠. Dependent culture.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가난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별로 없어. 그냥 그 계층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국가가 주는 복지 혜택이 있으면 그냥 연금이나 받고 집을 제공해주면 집에서 살고 뭐 안 제공해주면 그 공동시설을 수용하면 그냥 그렇게 살고. 그래서 뭐 그 마치 이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복지 혜택으로 한 달에 무슨 노인네들이 한 10만 원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그 받는 걸 마땅치 않아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주는 대로 저축할 생각 없이 나오자마자 술 받아서 먹고 맨날 취해서 살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의존문화인 거죠. 복지의 그늘에 그늘은 이제 복지의 열매를 따먹고 그게 만족해서 더 이상 하층 계급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의존 문화가 있어야 되고 또 미국처럼 빈민촌이 형성돼서 모여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최하층 계급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유럽에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유럽에는 뭐 빈민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최하층 계급이라고 언더클래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계층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역시 따지고 보면 무슨 빈민촌이라는 거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주변에 알려지는 것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죠.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나면 그 복지의 혜택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이제 지하층 계급 개념은 안 맞는 개념이다. 주로 이제 미국에서나 그 맞는 용어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주제는 사회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이동은 뭐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사회이동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사 가듯이 사람들의 위치가 지역적 위치가 여기에서 저기서 바뀌고 이런 이동을 사회이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나 집단이 계층적으로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사회이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는 거 이동한 거죠. 못 살다가 잘 살게 되는 거 그 역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못 살다가 잘 살게 되면 상승 이동,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면 하강 이동 뭐 이런데 특히 이제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계층 제도들을 보면 고대 노예제 사회나 중세 봉건제 사회나 아니면 그 우리가 신분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사회나 이렇게 보면 그 사회 속에서는 사회이동이 활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본인의 신분이 거의 결정돼 버리니까 양반은 양반인 채로 평생을 살고 노예는 노예인 채로 평생을 살고 이런 사회에서는 사회이동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회를 표현할 때 폐쇄적인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과 같이 누구나가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면 이를테면 상승이동이 가능한 사회고 많이 열려있는 사회니까 그런 건 우리가 개방적인 사회다, 열려있는 계층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사회이동을 논의하는 이유는 만약에 어떤 사회가 사회이동이 활발하다면 특히 예전보다 잘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든가 혹은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든가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그러면 그 사회는 이제 개방성 있는 사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표는 그 사회가 얼마나 개방적이냐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평등한 사회라고 해서 평등을 고착화해서 평등이 지표로 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보조적인 지표로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만 하면 자신의 태생과는 상관없이 어떤 위치에서 태어나는가는 상관없이 쉽게 하면 뭐 사회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언론의 용어로 얘기하고 일상적인 상식의 용어로 얘기하면 출세할 수 있느냐 마음만 먹고 노력하고 능력을 발휘하면 언제든지 출세할 수 있느냐 그게 보장된 사회면 이제 개방성이 높은 사회이동이 높은 사회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등한 사회하고 비교해서 능력 중심의 사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거기 보면 가장 좋은 성과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직업적인 성공 요인이 계급적 배경이 아니라 그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논의됐던 부모 찬스, 아빠 찬스가 아니라 본인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그 다음에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냐, 뭐 이런 게 이제 직업적 성공 요인으로 작동하면 우린 그런 걸 이제 능력 위주의 사회니까 메리토가 능력, 크라시가 제도 시스템 이런 거니까 메리토크라시에서 능력주의 사회.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우는 번역을 실력주의 사회, 뭐 실력 위주의 사회 이렇게도 번역한다면 능력 중심 사회가 일반적인 번역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는 평등하지는 않지만 공정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아까 뭐 우리가 영국 사회의 그 기층 구조를 한번 비유적으로 봤지만 존 골드스로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이제 연구할 때 특히 이제 이 연구를 봤더니 뭐 전문직, 행정직, 관리적으로 구조적 이동이 굉장히 많아져서 상향을 이동하는 사회, 노동자 계급이 상층으로 고위의 계층으로 중간 계급으로 이동하는 그 사례가 많으니까 이런 걸 보면 영국은 능력 중심 사회 같아 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자체는 사회적 지위가 귀속적 기준에서 성취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부모의 그 사회적 지위가 자신의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을 얻는다든가 그다음 부를 이루는 데 반영되는 게 아니라 자신 성취적 기준이니까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느냐 자신이 얼마나 또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능력주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능력주의가 그 실현되면 그
못 살던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상향적 이동이 증가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노력하다 보니까 계급끼리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뭐 영국에 대한 이런 평가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반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영국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다. 아니다. 영국주의 사회는 여전히 부모의 그 귀속적 그 지위들이 자녀한테 대물림된다. 뭐 하여튼 찬반 양론이 있어요. 뭐 한국 사회도 그러면 능력 중심 사회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뭐 내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사회에서 얼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이런 수저 계급론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능력 중심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엄마 아빠의 그 사회적 지위에 자녀들의 출세나 성공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능력 중심 사회하고는 좀 반대 경향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 전에 무슨 조국 사태에서 오간 얘기들이 다 그게 한국 사회가 능력 중심 사회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논쟁할 때 뭐 평등한 사회인가 공정한 사회인가 뭐 이런 논의를 했지만 사실은 공정하고 평등하고 상관없는, 평등은 아예 주제에 낄 수도 없는 능력 중심 사회인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그걸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인지 아니면 부모의 능력과 노력이 자식한테 대물림되는 사회인지 뭐 이게 여기에 대한 논쟁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논의가 이제 정치적으로 하면서 그게 공정한 사회니 아니면 무슨 평등한 사회니 이런 그 용어 선택이 용어 선택으로 논쟁이 되어서 그렇지 사실 본질적인 얘기는 한국이 능력 중심의 사회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다는 얘기죠. 논의가 좀 쓸데없이 개념적으로 확장된 데서 사실은 사회적 파장이 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논쟁의 성과랄까 그게 제도화되는 데는 별 기여를 못했다 뭐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 보면 사회이동의 유형을 보면 뭐 이동 방향에 따라서 이동 방향은 수직 수평 두 가지가 있으니까 수평 그대로 가니까 무슨 계급적 위치는 안 변한 상태에서 뭐 직업만 변한다든가 본인이 뭐 이사를 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냥 그대로인 거죠. 근데 수직 이동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못 살던 사람이 잘 살게 되면 상승 이동, 잘 살던 사람이 못 살게 되면 하강 이동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던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도박으로 탕진했다 그러면 하향 이동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데 자신이 자수성가해서 큰 부를 이뤘다 이러면 상승 이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 따라서 한 사람이 이뤄낸 것인가 아니면 이 세대에 걸쳐서 볼 것인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이뤄낸 걸 이제 비교해서 보면 세대 내 이동이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세대 이상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두 단계를 걸쳐서 보면 이제 그런 거 세대 간 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대 간 이동도 상승 이동이 있고 하강 이동이 있을 수 있겠죠. 세대 간 이동 중에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뭐 일제시대나 이전 조선시대 말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가난한 집안인데 일제시대 때 친일파 세력에 합류하는 바람에 뭐 일제시대가 물러간 뒤에도 우리가 친일 청산이 안 되니까 그 부를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한 2, 3세대에 걸쳐서 상승 이동한 경우겠죠. 근데 뭐 반대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독립운동을 하느냐고 그 많은 논밭을 다 팔아서 독립군의 군자금을 대고 자신이 독립운동하느냐고 만주에가 있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아들, 딸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뭐 이렇게 됐다. 근데 해방을 맞이했는데도 이를테면 그게 보상받지 않고 그대로 그냥 유야무야 됐다. 그럼 뭐 그 잘 살던 양반 가문에서 기라성 같은 부를 누리던 집안에서 가문이 몰락하게 되니까 세대 간 상승이동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원인에 따라서 이동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개인의 위치가 변하면 개인적 이동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회가 전반적으로 뭐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살게 된 사회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사회 구성원들 전체도 10년,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삶이 개선됐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살던 사람들은 개인이 깨끗한 집을 갖기는 커녕 자가용도 없었을 수도 있고, 그전에는 이를테면 무슨 집에서 따뜻한 온수를 사용하는 시스템도 없고, 그다음 침대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도 없고 등등 있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삶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개별적인 주택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수도 시설을 갖춘, 그 다음에 화장실 시설을 다 갖춘, 그다음 따뜻한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온돌이 장착된 집에서, 그 다음에 각자의 방이 구성된, 뭐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게 전반적으로 사회가 나아져서 잘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자산을 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1000만 원 자산에서 1억 자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밑에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을 뒤엎을 정도의 변동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간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사회는 나아졌다고 얘기하지만 사회가 계층적으로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 이동은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이동의 원인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 구조적 원인이라고 얘기하면 뭐 산업화가 일어나서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규모 이제 사회이동이 생기겠죠.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이동은 그 사람 이동이 아니라 더 이제 그 직업적인 그 고정적인 직업이 생기고 그걸 통한 그 임금 인상이 일어나면 상승 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전쟁이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또 새로운 사회 구조가 형성되니까 그 계층적인 변동이 심하겠죠.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인구학적 요인, 각 계층 간의 이제 출산력이 또 달라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인구학적 요인이라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 둘 낳아서 키우는 상태고 거의 안 낳기도 하지만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가보면 많은 나라들은 그 전체적인 경제 파이는 부족한데 인구는 점점 늘어나서 그걸 나눠 갖게 되니까 이제 점점 더 사회 전체는 이제 각 계층별로 돌아가는 게 적다 보니까 점점 가난해지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개인적 차원으로 올라가면 어쨌거나 교육이라는 통로가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뭐 그 다음에 가정이나 친구와의 관계, 우리가 사회자본도 얘기했지만 그런 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우리가 드라마의 소재처럼 나오지만 어느 날 왕자 같은 사람을 만나서 갑자기 신분이 상승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주 예외적이지만 무슨 뭐 복권에 당첨됐다든가, 뭐 예전에 400억 당첨된 사람이라 그러면 자산 기준으로만 얘기하면 뭐 상당한 계층 상승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겠죠. 그 다음은 앞서서 우리가 능력주의, 그 영국 사회는 평등한 사회는 아니지만 뭐 능력주의는 실현되는 공정한 사회다 이런 주장이 있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계층적으로 우리가 평등을 이룰 수 없으니까, 앞서 우리가 계층 그 유형을 보면 완전 평등한 사회는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적어도 능력이 발휘되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걸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면 공정한 사회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능력주의를 추구하고 능력주의를 주창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 과연 그 능력주의라는 게 정말로 실현되고 있느냐? 진짜 그러면 능력주의라는 게 정말로 공정한 사회를 보장하느냐? 이런 데 대한 이제 논쟁을 잘 정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주의는 헛구다 이런 책을 이제 만들어낸 맥라미라는 사람하고 밀러 주니어라는 사람의 이제 주장인데 한번 살펴볼게.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이 성공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한 비능력적 요인들이 우리 삶에서 더 큰 영향을 발휘하면서 능력주의는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그래서 결론 삼아 얘기하자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삶의 레이스라는 게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 지금처럼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할수록 비능력적 요인이 오히려 불평등한 삶에 더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능력은 개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지만 능력주의는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서 능력주의란 개인과 노력에 의해서 비상해주는 능력에 비례해서 보상해주는 사회 시스템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능력적 요인이 훨씬 더 작동을 많이 한다. 능력주의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더 이상 능력주의가 공정하게 작동되고 있지 않다. 능력만으로 사회이동 실행하기는 점점 힘든다.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두 기둥이라고 그러면 능력적 요인과 비능력적 요인이 있을 텐데 비능력적 요인이 점점 힘을 발휘해 간다 그러면 능력주의가 가능하다. 너네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너네들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출세할 수 있다. 이거 뭐 이를테면은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래 비능력적인 요인이 그대로 있는 한에서는 뭐 아주공갈 염소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면 비능력적 요인이라는 게 보면 계층에 따라서 교육기회 평등, 교육기회 평등 이런 얘기하지만 계층에 따라서 교육기회가 불평등하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도 교육기회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대학으로 올 수 있는데 좋은 대학, 이를테면 무슨 우리나라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으니까 서울대 소위 얘기하는 스카이 무슨 그것도 그 위로 가면은 무슨 또 이 저 용어가 있죠. 각 대학을 서열화를 시키는 용어가 있는데 여기서 어차피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 대학에 가는 사람들하고 다른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교육 기회가 가령 똑같이 평등하냐? 엄마 아빠 찬스가 전혀 없냐? 공부하는 초중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입학 치르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유리한 교육 기회를 유리한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 돈에 구애받지 않고 과외 받을 수 있고 돈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학원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전혀 접할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머니 일손을 돕기 위해서 공부할 시간을 내어서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 처지에 있다. 이게 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차별적으로 분배된다 이런 얘기. 똑같이 분배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무슨 상속 자산이라 할 수 있는 특권과 특혜 같은 경우도 부의 세습과 더불어서 특권 특혜도 다 대물림이 된다. 그 다음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개인이 어찌 해볼 수 없는 불가항적인 사회구조적 요인이 있다. 그건 뭐냐?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야 되면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또 법학전문대학으로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그걸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니 그러면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능력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능력주의는 우리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개인의 자질들이라는 게 큰 영향을 발휘 못하더라. 그 다음에 무슨 자영업에서 자수성가형 인물이 나올 수 없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뭐 미국도 이를테면은 뭐 많은 IT 산업이나 등등에서 예전에는 그 새로운 신인들이 자수성가의 성취를 이뤘지만 점점 더 그렇고 우리나라는 더더욱이나 무슨 자수성가형은 찾아보기 힘든 정도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능력을 억압하는 편견에 의한 차별 이런 등등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큰 영향을 발휘하는 한 능력주의라고 해서 능력주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논쟁은 우리가 사회이동의 결말을 보면 쿠츠네츠의 곡선이라고 하는 영육자 가설은 이를테면 사회가 점점 더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평등해진다 이렇게 주장한 가설이에요. 쿠츠네츠 곡선은 쿠츠네츠라는 학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영육자 가설은.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리가 뒤이어서 얘기할 근래에 주장했던 피케티 같은 경우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사회가 성장해가면 성장할수록 역사적인 경로를 따라와 봤더니까 오히려 평등이 더 악화됐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더 불평등이 심해졌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개를 다 살펴보면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또 시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선 쿠츠네츠 곡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여기 쿠츠네츠 곡선이라고 하는 거 보면 1인당 소득 수준, 그러니까 경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등 정도를 보게 되면 불평등의 정도도 점점 더 처음에는 애초에 경제가 산업화되기 전에는 불평등이 별로 없던 것이 산업화되면서 이제 소득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기까지는 전환점에 이르기 때까지는 불평등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산업화가 달성되는 시기가 되면 이제 불평등이 떨어져 가지고서 처음에 불평등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는 불평등이 상승하지만 곧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쿠츠네츠라는 사람이 2차 대전 이전에 최고 수치를 기록하다가 이 불평등 정도가 50년대 거치면서 감소하고 70년대는 대체로 유지되는 모습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U자를 거꾸로 엎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영유자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산업 사회들이 즉 선진국 사회들이 경제가 팽창하면서 하층 사람들이 상승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또 건강보험을 실시한다든가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여기다 하다 보니까 불평등이 줄어드는 게 영향을 줘서 불평등이 좀 완화되는 것처럼 그래프가 그려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끝부분을 보면 낚시바늘처럼 살짝 올라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요즘 산업사회가 지나서 탈산업사회가 되면서 70년대 이후에 선진국에서는 불평등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쿠츠네츠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여기 낚시바늘처럼 올라가기 전까지인데 종을 엎어놓은 영유자인데 요 뒤로 가게 되면 사실 높아졌다. 이 시점이 언제냐? 1970년대 말 80년대 초. 이 정도 얘기하겠다.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이 전서부터 얘기하자면 여기서부터는 사실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성장할수록 오히려 불평도 악화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어서 그 대립된 개념, 곡선에 대립된 개념을 가진 21세기 자본으로서 토마 피케티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상세히 나중에 읽어보길 바라지만 전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전체 소득 중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7배로 섰더니만 1914년부터 49년에 줄어들더라. 그러더니 80년부터 다시 가파르게 우리가 쿠츠네츠 곡선이라는 게 마치 낚시바늘처럼 살짝 올라가는 그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2010년 현재는 6배, 4배 이 정도에 육박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 그 소득 중에 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즉 돈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자본의 수익률은 성장률보다 늘 높아서 자본주의는 불평등해질 수밖에 없다. 이 결론 삼아 나오는 얘기 사실 뒤에 이제 설명을 쭉 했지만 결론은 그럼 어떻게 하냐? 돈을 버는 불평등이 점점 악화되는 사회를 해결하려면 누진적 자본세를 물리자 이런 얘기죠. 그 이제 딴 나라들이 안 하면 유럽에서도부터 먼저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전체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이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다. 즉 불평등의 정도가 20세기 초에 가까워지고 있다. 즉 그래서 50년대 같은 방법론으로 견제를 분석했던 쿠츠네츠의 영유자 가설을 오히려 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피케티라는 사람은.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80년대부터 다시 불평등이 악화되기 시작했느냐?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거기 보면 대처리즘하고 레이거노믹스라는 얘기 나오죠. 두 번째 문단에. 거기 보면
그걸 포괄하는 우리가 그걸 다 표현하는 용어로서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국에서는 그 당시에 대처 수상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경제 정책을 신자유주의로 전환하죠.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대처리즘, 레이건 따서 레이건오믹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자체는 뭐냐면 신자유주의 자체는 그 시장 지배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시장 중심의 원리를 더 강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기업가들한테 유리한 제도나 정책, 그 다음에 자본에 유리한 제도나 정책이 확대됨으로 해가지고서 소득 불평등 지수가 굉장히 악화됐다. 평등 지수가 악화됐다. 이런 얘기예요. 뭐 여기서는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1980년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줬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 더 얘기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가 1995년 이 정도 시점부터 불평등이 중산 계층이 몰락하는 계기가 됐다. 즉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1998년 위기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왔는데 그게 회복되지 않고 쭉 이어져 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제 불평등을 파악한 피케티 같은 경우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세를 누진적으로 적용해서 물리자.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가능하냐? 뭐 이런 분석은 뭐 논의에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분석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바지만 과연 누진적 자본세를 정책적으로 도입해서 가능하냐 하는 얘기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어떤 소비 양식을 하면서 어떤 취미 활동을 하면서 어떤 기호를 드러내면서 본인의 계급을 드러내느냐 이걸 이제 굉장히 경험적인 조사 연구 여러 설문지를 통해서 취미가 뭐냐 음식은 어떤 거 뭐냐 옷은 어떤 거 입냐 뭐 이런 신문은 어떤 걸 보느냐 뭐 등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연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히 문화자본에 주목하면서 문화자본은 여러 자본 가운데 하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이제 뭐 클래식을 향유할 수 있는 그다음에 소장품 예술 소장품을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이제 금방금방 생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가문의 영향력이 이제 가문의 영향력이 좀 있어야지만 이런 게 이제 접할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쩌면은 그런 것도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자신이 공부 열심히 해서 더 고등학교로 더 고등교육으로 진학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캐리어가 점점 쌓이면 이를테면 대학 졸업자 아니면 대학 졸업해서 뭐 학위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러면 훨씬 더 문화자본이 커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문화자본이 큰 사람은 문화자본을 드러냄으로써 경제자본이 큰 사람은 경제자본을 드러냄으로써 의 책 제목처럼 자신을 구별짓게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취미 활동을 돈으로 하겠죠. 그러면 이를테면은 같은 골프를 쳐도 국내에서 안 치고 더 화려한 아니면 무슨 더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취미 활동을 돈으로 해결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은 같이 못 놀겠지요. 그러니까 다 차이는 구별되는 거죠. 그다음 음식을 먹는 데도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매일 야채만 먹어야 되는데 요새는 야채 건강에 좋으니까 바뀌었나? 하여튼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우리나라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값이 비슷하니까 뭐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서 뭐 음식을 시켜 먹는데 돈에 구애받지 않고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쉽게 시켜 먹는 사람하고 생일날이나 되어서야 어디 시켜 먹는 음식을 그런 데를 가볼까 말까 한 사람하고는 다른 생활 양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겠어요? 돈의 크기로서 구별짓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자본이 큰 사람들은
돈은 없으되 본인이 옛날부터 뼈대 있는 가문이라 아버지 어머니 따라 음악회도 자주 가고 본인이 피아노 연주나 바이올린 연주도 할 수 있어서 그런 데는 소견이 깊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벼락부자가 되어서 그 사람하고 같은 그 자본가 계열 상층 계급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구별 짓고 싶고 혼내주고 싶으면 이 사람은 음악회 같은 데 가서 가만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은 음악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무슨 오케스트라가 어떤 음악을 가지고 교향악이 어디서부터 어디고 이걸 잘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자연히 구별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구별짓기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취미와 기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 활동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어떤 기호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림에 대해서 어떤 기호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음악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클래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뽕짝을 좋아하고, 저 트로트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 클래식 소품을 좋아하고, 아니면 팝 음악을 좋아하고, 락을 좋아하고, 이런 등등이, 아니 나는 그거하고 취미가 맞아. 나는 기호가 그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브레드한 사람이 보기에는 뭐냐면 그게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계급적 영향이 반영된 거다 이러네. 본인이 어떤 계급 출신이냐가 다 반영되는 거다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바이올린 배우고 끊임없이 비싼 값임에도 불구하고 뮤지컬을 다녀온다든가 클래식 연주회를 직접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 그걸 전혀 접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서 음반으로조차 잘 못 듣는 사람하고는 그 취미 활동이 달라지는 거다 이런 얘기. 어렸을 때 말을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승마나 이런 취미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아버지 따라서 이를테면 골프장을 애가 따라다니지 않겠지만 그럴 중고등학교쯤 돼서 그럴 수 있는 사람하고 아버지조차도 거기 나갈 수 없는 환경하고는 달라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 하나만 가지고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무슨 축구, 농구 이런 그 취미 활동하고 그 다음에 돈이 좀 필요한 취미 활동은 달라지는 거다 이런 얘기. 그게 이제 계급의 반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의 취향과 소비 경향이 각각 다르게 나는 것은 그 사람의 재능이나 기호가 다른 게 때문이 아니다. 그럼 뭐게? 계급을 반영하는 거다 이런 얘기 적어도.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해서 그 영향 자체가 우리가 그 취미 활동이나 기호를 반영하게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할 때 그 무의식적 기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아비투스. 아비투스니까 우리가 프랑스 말로 아비투스니까 우리가 헤비투스 이러니까 관성 내지 관습, 습관. 우리가 습자를 한문으로 쓰면 날개 우자에다가 흰백자를 쓰죠. 그러니까 그 뭐냐? 새가 처음 태어나면 까만 깃털을 가진 새도 하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점점 더 이제 까매지는 건데 그 습자라는 것 자체가 뭐냐 그만큼 반복 연습을 통해서 날게 된다는 얘기니까 반복 연습이니까 그게 이제 몸에 밴다 습관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비투스라는 게 마치 본인한테는 하나의 습벽처럼 되는 거다 이런 얘기. 그게 이제 의식적으로 드러난다. 취미나 기호에도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 쭉 먹어왔던 음식 이런 게 반영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를테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떡볶이나 무슨 오뎅이나 이런 게 학교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그걸 상층 계급에 있는 애들은 그걸 이제 전혀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무슨 랍스타나 요새 흔한 음식이 됐을까? 아니면 삭스핀이나 이런 요리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싼 요리인데 그거는 누구나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죠. 이제 그런 요리를 즐겨 먹는 사람은 그 환경이 반영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식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있죠. 자신과 남을 차별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적으로. 또 하나는 자기가 그냥 그 부유한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그게 무의식적으로 반영돼서 그렇기도 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밑에 보면 하나의 전략이기도 아니면 하나의 자연스럽게 마치 무의식적으로 내면에 대해서 드러나는 형태로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면 그 취향이란 것 자체도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대로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 보면은 사치스럽고 자유분방한 취향이라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를테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할 수 없이 그것을 먹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게 되면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뭐 먹는다는 것 자체는 선택 가능한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필수적인 취향으로 이름 붙일 수 있겠고, 상위층은 다수의 선택 가능한 중에서 자신들이 그야말로 먹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치스럽고 자유분방한 취향, 이런 식으로 취향 자체도 성격이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면 될 테고, 그래서 이걸 뭐 잘 요약한 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루드의 이제 그 생활 양식 소비 양성에 대한 후속 연구랄까 뭐 이런 게 있는데, 보면 그 이제 소개시켜 주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그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앞에 보면은 점점 더 그 서비스 계층이랄까 이런 데 있는 그 계급이 점점 더 노동자 계층화돼 있고, 노동자 계층은 반대로 또 점점 더 그 아래 계급으로 하향돼 있고, 그런 게 이제 영국에서 보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취향이나 뭐 이런 활동을 여러 가지 조사해 봤더니까, 음식이 뭐 레저 활동 이런 거 조사해 봤더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건 1911년에 BBC 방송국에서 영국 사회계급에 대한 대규모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걸 이제 마이크 세비지라는 사회학자가 동료들과 함께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봤더니까 영국 사회는 일단 최상층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그 다음에 무슨 노동계급도 있고 중산층도 있는데, 점점 더 이래 봤더니까 제일 잘 사는 계층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그 유지하고 있는 최상위 계층이 있고, 그들을 직업을 봤더니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고 주로 최고 경영자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프레카리아트, 그러니까 프레셔스라고 하는 말과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두 개 합성을,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 계급, 뭐 이거는 이제 프레카리아트라는 신조어로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면서 그 사람들은 경제자본이나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이 다 그 낮은 수준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인구가 영국 인구의 한 15% 정도 되더라 이런 얘기. 그 직업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냐? 청소인, 관리인, 계산원, 돌봄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더라 이런 얘기. 학력적으로는 대학도 졸업하지 못하고 산업 분야를 보면 전통적인 산업에 종사하고 일자리도 매우 불안정하고, 이걸 보면 영국의 같은 경우는 상층 엘리트 집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집단,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다수의 15%를 차지하는 계층이 존재하더라. 이게 양극화가 아니고 뭐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소개할 때 계층 그 유형을 얘기할 때 무슨 마름모형이니 피라미드형이니 얘기했지만, 현대 계층이 뭐라 그랬어요? 눈물방울형이라, 티어드랍이라 해서 눈물방울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 만약에 상층이 이렇게 소수가 존재하는데 하층이 여기 보면은 불안정한 프레카리아트라고 불리는 계층이, 이런 청소년 관리인 계산, 이런 일자리가 불안한, 이런 돈도 별로 못 버는 이런 계층이 15% 되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눈물방울처럼 이렇게 고여 있는 것처럼 밑에 부분이 넓어지겠죠. 뭐 그런 계층이 됐다. 그거 자체는 뭐냐면 양극화된 사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하층으로 전락하는 사회. 뭐 이런 사회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과목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불평등은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정성을 해치고 결합 요인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해소되어야 한다. 개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개선되어야 되고, 사회의 공공성 내지 공동체적 그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지나친 양극화, 불평등은 개선되어야 된다. 근데 현재 상태로서는 악화 인류를 겪고 있는 정도로 진단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주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